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지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은하님 네? 손까지 흔들어 주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죠? 아니 평소 때보다 좀 이 팟캐 준비를 일찍 끝내서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항상 나오기 직전까지 막 줄거리 정리하고 이러다 나오는데 오늘은 한 1시간 전에 끝내서 기분이 그래서 좋아요. 좋구나. 준비한 시간이 있었구나. yes.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왔어. 그러네. 머리도 엄청 예쁜 똥머리 하고. 머리 모자 쓰고 와서 눌려가지고. 그래? 나도인데. 전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도희님 오늘 좀 스타일이 다르네. 오늘 약간 캐주얼한. 지금 저런 취지로 얘기하면 저 오늘 되게 마음이 슬퍼야 돼요. 왜? 저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근데 직전까지 준비를 했고 씻지 못하고 왔습니다. 꾸러기 같아, 꾸러기. 아니 회사 다시 나가야 돼요? 저를 자세히 보지 말아주세요. 네, 요새 좀 바빠요. 6월 말까지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6월 말 7월 초까지 좀 굉장히 바쁜 상태입니다. 그 시기 지나면 괜찮으십니까? 그건 그때 가야 또 결정이 되겠죠? 네. 유수님은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도 집들이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집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살고 싶어. 어때요? 이제 완전 완벽 적응했겠네. 네, 거의 적응했는데 이제 좀 집안일과 그러니까 워라벨이죠. 워라벨을 좀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청소는 좀 그만해도 될 것 같던데.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로봇 청소기를 검색했어요. 안 할 수는 없고. 아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물걸레 청소기만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그냥 흡입하는 거는 내가 해도 사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물걸레가 힘들어. 이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야 돼서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알아보고 있어요. 먼지 청소는 그냥 청소기로 하는 게 훨씬 빨라. 맞아. 물걸레질은 이게 그냥 어차피 출근할 때 돌려놓고 가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강추합니다. 물걸레 로봇 청소기. 그래서 지금 검색 중입니다. 살림 꿀들. 기왕 살 때 좋은 걸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유익합니다. 네, 언니들 뭐 각자 또 일상이 워낙 바빠가지고 저희가 책과 영화를 아마 집중해서 몰입해서 볼 시간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하는 책과 영화는 아주 심플하고 또 맞아요. 아주 흥미진진한 책과 영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유주님께서 선정한 책과 영화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다 알 것 같고 아몬드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니면 인사이드 아웃을 먼저 생각했어요? 사실 아몬드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도 워낙 좋아하는 영화이긴 했는데 아몬드를 그냥 읽고 나서 그냥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던가 그런 성장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전개? 그럴 수 있어. 예측이 가능해.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좀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결론인데 그것조차도 되게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어요. 아몬드를 선정하기 전에 언니들 혹시 먼저 읽으셨었어요? 아니면 요번에 선정하게 돼서 읽게 되셨어요?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워낙에 아몬드라는 책이 이게 발간됐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렸고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렸고 핫했어요. 네, 그리고 이 표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도 뭔가 난 이미 읽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나 책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일부러 2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카페에서 이걸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랐는데 너무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읽었다 카페에서 몇 번 울 뻔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정말 일단 책 자체가 소재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되게 흡입력이 있었다.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영화 시나리오 보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 시나리오 맞아. 한 편 딱 읽고 나는 느낌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 영화 시나리오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저 다 읽고 나서 이 작가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입자? 네. 그래서 약간 뭔가 내 영혼의 스크래치를 낼 것 같다 이런 영화는 요새 좀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봤었는데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감독님이 만드신 거면은 저는 이 책은 이번에도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서점에. 꽤 오랜 기간. 근데 분명히 한참 전에 제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서점에서 이게 되게 잘 읽히잖아요. 맞아요. 한 100페이지 정도 그냥 읽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이 주인공 사이에 있었던 사건까지는 그래 하면서 다 읽고 뭔가 고니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할 때부터는 여기서부터 안 읽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소설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앞에 이런 설정이나 이런 것도 다 마음에 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덮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모임을 위해서 읽으면서 거기서부터가 사실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훨씬 많고 저한테도 이 책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덕분에 읽었습니다. 이번에. 좋았어요. 네. 도윤님이 좋다고 하면 분위기 우리 좋아지는 거 알죠? 나 진짜 나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오늘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해요. 여기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규정 지으면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해주겠어. 모르겠어. 이런. 나 도윤님이 신이 나면 같이 신이 나니까. 전 항상 신은 나요. 알겠어요. 네. 손옥형 작가님이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손학규 그 경기도 전 지사의 둘째 딸이잖아요. 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셔서 몰랐어. 그래요? 네, 그래서 도서 팟캐를 듣다 보면 이 아몬드를 소개하는 팟캐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꼭 작가 소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손학규 전 지사의 둘째 딸이다라는 정보. 그리고 남자 작가인 줄 알았는데 이름만 듣고 근데 여자 작가다. 그 두 가지를 항상 가장 강조하고 가장 먼저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얘기하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뭐 아몬드 팟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정보는 전달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님이 감독이자 작가잖아요.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이라는 단편을 영화 아카데미에서 수료하면서 졸업작품으로 만든 걸 봤어요. 그게 상도 많이 받았던데. 네.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인간? 그거 만화책 옛날에 이민화 작가의 맞아요. 아마 제 생각엔 거기서 따온 것 같아. 제목을 거기서 따왔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똑같으니까 제목이. 영화 자체도 저는 이제 그 아카데미 졸업작품전 거기에 가서 봤는데 좀 독특해요. 소재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수기 회사 영업사원인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가 회사에 피아노 조율하러 찾아오는 남자를 보면서 약간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이랑 나랑은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팔아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남자를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보여요. 근데 거의 끝에 가서는 저도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몇 년 전에 봤거든요. 정확한 스토리가 기억나진 않는데 나중에 이 남자한테 그런 자기의 그 얕은 계산이나 속셈 같은 거를 좀 들켜서 마지막에 되게 민망해하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묘사를 잘하는 감독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도 그랬는데 아몬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네네. 얼마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몇 주 연속 뭐 1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출판사도 보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주로 출간하고 뭐 그랬던 출판사인데 처음으로 한국 작품을 아몬드를 선택해가지고 번역해서 출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꽤 많은 일본 독자들을 확보해가지고 인기가 꽤 많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문장이 되게 아름답고 이렇다기보다는 내용이 심플하면서 탁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혹시 이거 영화화 안 되나 하고 찾아봤는데 연기가 힘들 것 같아. 아니 감독이 영화화하지 않겠다고. 청소년들이 아몬드를 읽고 너무 좋았다라는 평을 남겨주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책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남겨주니까 이걸 영화화하면
오히려 책을 이제 덜 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몬드라는 걸 통해서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는 책을 더 청소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걸 영화화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이 감정이 없이 대사를 뱉는 게 되게 힘들대요, 연기하기가. 그래서 그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 배우가 같은 네, 이런 경우였죠.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특히나 이거는 애가 해야 되니까 연기를 그치. 되게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겠지. 그리고 그 표정 없는 주인공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 머리카락이 나한테 닿았을 때 느낌 이런 그렇지. 거를 네. 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네, 그게 쉽지 않겠지만 만들지 말아주세요. 감독님이 또 언제 마음이 바뀌 모르지, 또 본인이 메가폰을 잡겠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기대를 또 해봄직하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주님께서 언니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여러 질문들을 또 준비를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왔네요. 좋아요. 네, 오늘 유주님이 생각하신 이제 언니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멋있어. 아니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 주인공 윤재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좀 작게 태어나서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병이라기보다는 신드롬 같은 거죠. 일종의 증후군 같은 건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나죠. 사람들한테 어쩌면 조금 야유를 받거나 손가락질을 그렇죠. 당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평범하고 튀지 않는 정상적인 아이로 키워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평범함을 가리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평범함이 과연 어떤 건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내가 평범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평범함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함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난 그 과정도 너무 인상적이었어. 너무 예뻤죠. 그리고 그 교육하는 과정. 교육하는 과정.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할 때 희노애락 오욕 이걸 한자로 다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화살표로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속내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난 못하죠. 없었어. 난 어릴 때 누군가가 겉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할 거라는 거를 그 맥락을 난 잘 파악하지 못했어. 난 있는 그대로를 믿었던 것 같아. 애들은 보통 그렇기는 하죠. 근데 윤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자기가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웃지 않고 공포심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고 뭐 누가 죽는 거를 봐도 슬프지 않는.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지. 아마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사회성을 통해서 그런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속내 같은 거를 교육받아서 알게 되는 거지 감정까지 그렇게 교육받진 않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쵸. 나타나는 거니까. 네, 이제 어쨌든 감정이라는 걸 교육을 하는 거죠. 감정이 없으면 얘는 이상한 아이다 라고 낙인 찍히고 나중에는 조직에서도 굉장히 왕따나 이렇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 평범함을 누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나는 그냥 튀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근데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어릴 때는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내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저런 막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냥 경제력도 그냥 기본 했으면 좋겠고 뭐 그냥 성향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린 또 흔히 평범한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그 평범이라는 말을 엄청 자주 남발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평범이 뭘까? 그러면은 어쨌든 사회가 정해놓은 평범이라는 거에서 난 어쨌든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평범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평범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 평범함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시기가 사실 조금은 결이 다른데 이제 연애를 할 때 이제 뭐 소개팅을 해주거나 혹은 뭐 남자를 만났을 때 은하 씨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 옛날에야 이런 게 뭐 이상형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보통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성격도 고만고만, 뭐 이런 경제적인 능력도 고만고만, 뭐 다 고만고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다 고만고만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나는 고만고만하다고 해서 만났는데 너는 평범한 사람보다 좀 화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 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귀엽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헤어지고 결국 제가 지금 혼자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평범하기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 나는 평범한가? 나는 과연 평범한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 저도 평범하지 않거든요. 다 이상해. 맞아요. 아니죠. 다 특별한 거죠. 스페셜한 거지. 네,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평범함이 남들과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것, 이게 평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도 되게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정상, 나는 정상일까? 나는 비정상은 아닐까? 나는 괴물이 아닐까? 이런 게 되게 어린 시절에 저한테도 큰 질문이었고 여기서도 결국 평범함이 그 정상이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서로한테 이렇게 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뭐 너는 착해. 그리고 너는 평범해. 그 할머니가 얘한테 우리 예쁜 괴물. 그러니까 분명히 너가 다르니까 그래 괴물일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나를 긍정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이 사람한테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평범함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엄마가 어떻게든 그런 식의 이런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했던 걸로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보통 이런 맥락에서 좀 반감을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왜 이거를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맞아. 있는 그대로 이런 차원의 사람이었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되게 진짜 이런 게 옳다 이런 거라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엄마로서는 이게 최선이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도희님, 뭐 은하님, 감독님 다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도희님이랑 비슷해요. 이 아이가 평범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얘를 만들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얘를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타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도. 근데 어쨌든 이 엄마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드니까 정말 사랑으로 이 아이를 어디 가서 뭐 남부럽지 않게 뭔가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등비등하게 조용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 거는 그 마음은 너무 잘 아는데 그냥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육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책을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쵸. 말 그대로 편도체 이상. 와, 이 용어도 되게 어렵던데. 무슨 알렉시티미아. 알렉시티미아. 감정 표현 불능증. 1970 1970년대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이다. 아동기의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혹은 선천적으로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맞아요. 우리랑은 다른 모습이고 우리랑 다른 행동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평범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평범함이라는 둘레에 딱 끼어 맞춰지는 어떤 훈련이나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다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도 유주님 얘기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앓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떤 코미디를 보면서 나는 그게 너무 웃겨. 그렇지. 그거 되게 근데 달라. 다른 사람은 안 웃길 안 수 웃기는 있잖아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장면에서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잘 생각해봐요. 나는 이 지점에서 이게 너무 서운한데 이 사람은 이게 왜 서운하다고 하는 거야? 연애할 때 너무 달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너무나 다 다르고 달라. 감정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 표현하는 우리 방식도 다르잖아요. 밖에 녹음할 때도 제가 괜찮다고 했던 책 언니도 얼마나 싫어할 때도 저만 비정상이에요. 저만 비정상. 그럴 때도 많잖아. 잘 생각해봐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저는 소리를 먹으면서 웃지만 감독님은 뱉으면서 웃는단 그래, 말이에요. 너무 시끄럽지. 모든 사람이 어쨌든 그런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래. 다 다른데 이거를 너무 평범함에 끼워 맞추는 거는 조금 이 아이한테도 조금 가혹하지 않았을까? 이 아이가 충분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튀지 않는 것, 그렇지. 평범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뭐가 다른 걸까?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이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부모들이 튀지 마. 응. 너무 드러내지 마. 뭐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딱 사춘기 때쯤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진짜 많이 들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맞아.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그래. 가만히 있자. 맞아. 그때 생각- 당시에 공감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게. 공감했구나. 네, 맞아. 맞는 것 같아. 튀지 마. 어디 가서 튀지 마.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더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나도 지금. 어릴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나서지 맞아. 말 걸. 그러면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은데. 맞아. 그게 너무 슬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윤재라는 주인공은 감정 표현을 아예 못하는 거죠. 이제 선천적으로 맞아요. 그쪽이 발달이 안 돼서.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떤 큰 사건을 하나 겪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곤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곤이라는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윤재가 약간의 부채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처음 생각을 했어요.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박사? 윤 교수. 윤 교수로부터 요청을 하나 받게 되죠. 나의 아들 행세를 해달라. 나의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아들 행세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 아이가 그냥 교육된 대로 그래 굳이 남이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그냥 요청을 들어줘서 그 죽어가는 와이프에게 이제 아들처럼 10몇 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행세를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 이제 그 10몇 년 전에 잊어버렸던 아들을 윤 박사가 윤 교수가 이미 찾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을 수 없었던 소년원도 거예요. 이미 갔다 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곤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사실 이 곤이라는 친구에게서 그 엄마의 마지막을 뺏어갔다. 라는 부채감을 좀 안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은 뭐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곤이라는 아이와 만나게 되는데 이 곤은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어요. 소년원도 다녀오고 거칠죠. 엄청 반항하고 매우 거칠죠. 그리고 자기의 온갖 감정을 다 표현을 하고 얼굴에도 이게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 불능증을 앓고 있는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 윤재는 곤이라는 아이의 속이 너무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자기와는 다르게 감정이 너무 풍부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묘하게 가까워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곤이라는 아이는 윤재랑은 또 반대로 이 아이 역시 내가 학창 시절이었다면 절대 저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어렵지. 여차여차 둘은 서로에게 없었던 부족한 면들을 서로 채워주는 형식으로 이제 우정이라는 걸 쌓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과연 이러한 우정,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와 매우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봤는데 언니들은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까? 근데 반대가 뭔가? 끌리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성일 때도 있고 물론 그런가? 이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약간 나한테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확실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감정 과잉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조수미 노래를 들으면 막 심장이 가슴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 그래서 저는 감정이 좀 과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를 보면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정말 침착해요. 저랑은 반대예요. 네. 반대인데
걔도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도 걔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 성향이 만났을 때 이게 완전히 상충되는 성격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대되는 성향이 오히려 보완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공감돼요. 이 포인트가. 좀 반대되는 성향이 좀 더 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그런 좀 예민한 부분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대 그런 상대한테 확실히 더 끌려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얘를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 네,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럴 때 저렇게 침착하게 대처해야지라는 거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윤재는 이 자기가 책 어느 부분에선가도 얘기하잖아요. 나 처음에는 사실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곤이랑 친하게 지낸 거야. 이게 전 100%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갖고 시작했더라도 그래서 네가 뭘 얻었어? 난 곤이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른이랑 저는 특별히 주인공이 특별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어른보다는 어릴 때는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순진하고 순수하고 10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그 시절에는 자기 감정에서도 이 주인공은 도망가지 않아. 외면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서 곤이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상호작용을 본인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여다본 것 같고 나중에 나타나는 도라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무슨 평범함이나 정상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100% 확신을 갖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거 곤이는 착한 애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괴물이라고 말했던 내 착한 친구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도라가 나중에 너는 착해 그리고 평범해 근데 특별해 이 얘기를 주인공한테 해주잖아요. 그때 나도 그렇구나. 이게 분명히 아이들 간에 오고 가는 것 같고 이런 게 우정이고 어린 나이나 어른이나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끌리는 마음은 둘 다 아이들 사이에 괴물이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동질감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다른 부분도 극명하게 다르지만 같은 부분도 분명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도희님이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PJ 논란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할 때 엄마와 할머니에게 칼을 휘두른 남자와 곤이는 PJ 논란 같은 타입이었을까? 아니면 PJ 논란과 가까운 건 오히려 나였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겐 곤이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시작은 궁금했을 것 같아. 곤이는 사랑받지 못한 근데 감정 굉장히 풍부하게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본인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중에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제일 많이 못 느끼는 아이인데 나중에 이 윤재 얘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심이야? 이게 너의 진짜 진심이야? 진심이란 말을 한다는 게 사실 감정이 제일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물음표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집중을 하고 이러면 사람일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게 되게 힘드니까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고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거 떠오르는 게 주인공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건대 나는 이런 게 타고난 거래. 근데 자기 스스로 얘기해. 나 진짜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때 고은이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타고나?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또 주인공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요. 아니,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윤재가 곤이랑 친해지려고 했던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엄마와 할멈을 그렇게 악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뭔가 세상 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근데 그게 아마 그 감정이 없으니까 머리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이 풍부한 곤이라는 아이에게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되게 인상적인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나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고니 행동이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사실 좀 너무 극단적인 에피소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감정을 끌어내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는 이 친구한테 이미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냥 전혀 감정이 없는 친구를 보니까 자기 마음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뭐라도 끌어내고 싶은 본능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사실 고니는 사랑이라는 걸 못 받고 자란 아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크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는 아마 공포나 고통 아니면 분노 이런 게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고니라는 인물 자체가 이 윤재에게는 약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일깨워주는 역할로 이 소설에선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되게 도라도라. 이도라. 이도라. 그래서 저는 도라도 되게 저는 도라가 그래도 여기 등장했던 아이 중에서 가장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도라라는 아이는 그 아이의 어떤 성정 이런 것도 너무 좋기는 했는데 저는 윤재와의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윤재가 도라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풋풋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심장이 살랑살랑살랑하는 그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묘사를 엄청 잘했어요. 네. 그런 바람이라던가 처음으로 그 잠을 못 잤던 그런 것들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도라는 사실 저는 보면서 막 되게 특별한 걸 느꼈다기보다는 부럽다. 되게 적극적이다. 난 저 나이 때 저러지 못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기분이 좋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도라라는 아이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이고 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부러운 아이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도라라는 캐릭터가 있는 게 참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단순히 명랑하고 밝고 삶에 긍정적이고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성 작가라서 이렇게 섬세하게 단어를 골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아이. 언제나 그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어릴 때는 다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많이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겠죠? 그래서 도라를 만나면서 변화하는 모습도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너 왜 달려?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살아서 뭐 하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감정을 겪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라랑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주인공도 나는 비정상이고 뭔가 이 감정에 문제가 있고 머리에 문제가 있고 이거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는 앤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느 순간 서점에서 똑같이 뭔가 책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탁 하고 작은 불씨가 켜졌다. 작가들이 써놓은 글의 의미를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알고 깊은 얘기를 나누고 인간이 뭔지 알고 싶었다. 이 생각이 또 딱 드는 순간 들어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 언젠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아니 이게 저 어린 시절에 사실 이런 거 발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시기에는 이것만 발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또 도라 자체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많이 잃어버린 어떤 면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나눠서 지나가지 않고
잘 얘기를 해줘서 전 좋았어요. 와 이렇게 네. 다르다. 나는 이거 보면서 이 둘이 너무 풋풋하다. 그냥 있어? 나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 첫사랑 아니야 사실? 줄 쳐놓은 것도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몹시 강한 바람이었다. 나뭇가지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나뭇잎들이 빠르게 진동했다.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파도 소리였다. 순식간에 바닥에 온갖 색깔의 나뭇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직 여름의 끝자락인데 분명히 하늘에선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시야엔 온통 낙엽들 뿐이었다. 주황색, 노란색 잎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오므린 채 쏟아지고 있었다. 저 멀리 돌아가 서 있다. 난 이게 보면서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 저도 좋았어요. 그 비슷해. 머리카락이 닿는 순간이 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약간 불편한 감정도 드는데 어. 계속 생각나. 어. 그 문장 되게 좋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도라의 뒤통수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되게. 계속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고 잠 밤이 못 되면 자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런 것들. 이거 보면서 진짜 절로 약간 웃음이 나는 그런 챕터였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어. 그렇게 공들였던 어머니와 할멈이 아닌 이렇게 도라에게서 이렇게 감정을 그게 배우는 다 쌓인 거죠. 다 쌓인 거죠. 기폭제가 됐던 건 도라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랑인가? 이게 근데 가족의 사랑과 이런 남녀 혹은 그 우정에서 나오는 사랑은 확실히 다른 것 달라. 같아요. 받는 영향력은 다른 것 같아요. 도라가 팍 감정을 뭔가 이렇게 배우게 해주는 기폭제가 됐던 것 같죠.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니를 만나면서도 고니를 계속해서 알고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저렇게 살아가는 행동이 애가 되게 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얘가 계속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처럼 도라에 대해서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얘가 영향을 받은 거고 뭐 단순히 물론 되게 강렬한 감정이긴 하지만 이 첫사랑만으로 뭔가 팝콘이 터지듯이 그랬다고는 저는 느끼진 않았어요. 켜켜이 쌓였겠죠. 네. 쌓인 것들이 네. 있었겠지. 하지만 기폭제는 도라였다. 고집 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에서는 어쨌든 이 윤재를 중심으로 이 두 아이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어른들이 등장을 해요. 4명의 어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참 그쵸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이제 어른들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좋든 싫든 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닮고 싶은 어른도 있고 이런 거는 좀 내가 경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른들의 행동도 있었어요. 궁금한데? 경계하겠다는 어른은 누구였어요? 저는 윤교수. 네네네.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윤교수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나도 선생님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나오는 화학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 굉장히 그치. 최근에 슬픈 일을 겪었어. 위로를 해주렴.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쌍시옷으로 욕을 해줘. 진짜 나 보자마자 뭐냐. 나도 그런 애들 부분은 있어. 그냥 기억에서 잊혀졌어.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 저장소에 가지 못하고 이분이야말로 표도체 이상 있는 거 아닌가. 핵심 기억. 감정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어른은 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할멈, 그리고 신박사, 윤교수. 맞아요. 가장 큰 그치, 네. 핵심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넷 중에서는 윤교수 자체라기보다는 윤교수의 살아온 삶을 이해는 해요. 근데 몇몇 그런 정말 그 틀에 고니를 맞추려고 했던 그런 좀 섣부른 행동들 이런 거는 좀 내가 나도 이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반대로 되게 신박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신박사는 그렇죠. 네. 정말 훌륭한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었는데 언니들은 혹시 그런 어른들이 다 있었겠죠?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일단 신박사는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죠. 이 엄마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말 엄마 안 죽었어. 죄송합니다. 나빴어. 편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식물인간이 된 사이에 내가 한 명을 죽여버렸네. 등장인물 한 명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조언들을 해주잖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고니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고니와 있었던 일들을 신박사한테 털어놓잖아요. 그런데 왜 고니랑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재단하고 싶지 않다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른상인 것 같아. 그런 모습들이.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사실 저는 네 사람 전부 다 매력이 있었거든요. 윤재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엄마였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윤재에게 굉장히 이런 이론적으로 이런 걸 계속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학습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 엄마도 있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게 굉장히 거칠고 투박해요. 막 엄마한테도 이 썩을 년 윤재한테는 이 예쁜 괴물. 그러니까 윤재의 머리로는 그게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으니까 또 윤재가 느끼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어른도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른이고 신박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자리에 뭔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 같은 어른. 나무 같은 존재. 그리고 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에 서툰 그런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많지 맞아. 않나? 맞아. 난 윤 교수 같은 부모님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윤 교수도 처음 살아보는 생이고 뭐 애도 처음 키워보고 특히나 더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십수년 만에 십수년 만에 아이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분노로 똘똘 뭉친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그렇지. 당연히 서툰 그리고 엘리트 코스만 계속 밟아왔던 사람이었을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서툰 모습을 가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그 나름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전부 다 각각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꾼이잖아. 맞아.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윤재 엄마. 윤재 엄마. 사랑꾼이잖아. 학교 다니다가 자판에 맞아. 결혼. 사랑꾼이에요. 사실 부러우신가요? 게다가 뱀파이어야. 그래 뱀파이어야. 나이 되지도 않아. 제일 부러워. 엄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남자를 연애를 디스했다 했어.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찾아왔다 그랬어. 윤재가 신박사한테 묻잖아요. 혹시 우리 엄마랑 사귀었냐고. 연애했어? 저는 윤 교수 같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 왜냐면 그 고니가 아빠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나라는 데다가 콘크리트를 뭐 다 메꿔버리고 나서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 그거 오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엄마 아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남들한테 버젓하게 내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는데도 거짓말로 꾸미고 막 강제로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은 맞아. 가혹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치. 근데 이 윤 교수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들이랑도 잘 지내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방식이 잘못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던 거라면은 중간에 어느 부분에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관계를 포기해버렸다.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잘못한 점이고 그쵸. 나중에도 결국 경찰 데리고 헐레벌떡 뛰어온 것도 안 봐고 그 윤 교수가 나중에는 오직 고니만을 위해 살아보는 것으로 삶을 바꿔보겠다. 맞아요. 계속해서 애를 감동적이었어. 쓰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진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애를 쓰겠다는 거. 그리고 이 작가가 나중에 뒤에 가서도 한 얘기가 결국에는 사랑이 삶을 구원할 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심과 애를 쓰는 걸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윤 교수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 박사님이 참 판타지죠, 판타지. 판타지예요, 판타지예요. 맞아. 맞아요. 이분은 윤재가 고니와의 관계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작품이 가장 좋았던 게 나랑 정말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포용을 할 것인가,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다루는 작품이라서 좋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로 뭐 사이코패스라고 할 정도로 감정을 못 읽는 사람 혹은 요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조현병 환자들로 누가 길을 가다가 뭐
민감한 칼부림을 주제를 했다. 건드린 거죠. 여기서 음. 나한테 너무 소중한 엄마랑 할머니가 갑자기 죽음까지 가게 이르는 사건도 사실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게 사회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신박사 정도의 태도면은 베스트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하잖아요. 일단 완벽하지. 관계를 편견 없이 일단 들어주자. 나서서 그치. 막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래서 그럼 뭐 맞아. 한 번쯤 네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때? 어. 와, 난 진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해놓고 나서도 아 얘도 정상이 아닌데 더 정상이 아닌 애한테 내가 그렇지.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버렸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끊어냈어야 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고민할 것 같은데 이분이 또 그런 말이에요. 난 여전히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란다. 이런 태도로 전 살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이죠. 네. 진짜. 네. 이런 어른이 나는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니 아쉽다. 우리 서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면서 그래? 살면 돼요. 이런 어른이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하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걸? 네, 지켜보겠어요. 목소리에 힘을 조금만 빼면은 진심으로 느껴질 텐데. 그러면은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 윤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엄마는 망치에 맞아서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그 끔찍했어. 묘사하는 장면이 너무 끔찍했어. 그 할머니 할머니 윤재 생일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굳이 시내에 이브. 밥 먹으러 나갔을 때.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가해자가 본인도 어쨌든 스스로 자결을 해서 그 사건에 6명인가 8명인가가 사상자가 맞아요. 나오는 사건이 네.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낱낱이 여론에 밝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명예퇴직을 해서 명퇴당하고 그 돈으로 스키집하다가 스키집을 하다가 그게 또 사회 망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서 망하고 이혼당하고 이런 여론이 막 하면서 이제 이상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이 가해자한테. 그러면서 묘하게 이 사람이 사회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 현상이 일어나요. 전 이걸 보면서 되게 좀 그래 현실에서도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상하게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의 좁은 생각이에요. 조금 뭐 명예퇴직이고 어쩌고 이런 것도 전 좀 봐주면 좋겠는데 갑자기 조현병 같은 거는 사실 환경이랑 상관없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니까. 근데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 이러면 난 그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라든지 끔찍했던 피해자였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보려고 하면은 죽자고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을 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다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데 이런 동정결은 너무 싫다. 근데 유독 성추행이라던가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성폭행이라던가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분을 털죠. 그쵸. 피해자가 어떤 행실을 하고 다녔는가.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더라. 그러니까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피해자의 평소의 신분 그리고 어떤 뭐 상황이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는 느낌? 근데 그거랑은 포인트는 좀 다르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현상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는 제가 느끼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얘기가 소설에 나온 거는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멀리 있는 불행이 내 불행이 아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먼 얘기니까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되게 쉬운 거예요. 맞아요. 남의 맞아. 얘기니까. 네. 근데 그 정도의 배포가 있으면 차라리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피해자에 대해서 더 따뜻한 시선이라든지 어떻게 이 아이를 끌어안아줄 것인가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썼어야 되는 건데 포인트가 다르니까 가해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든 다음에 용서 되게 쉽게 하고 이 아이는 오히려 왔을 때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죠. 너 엄마랑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눈도 깜빡 안 했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서 이해는 되더라고요. 소설에도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 사건이 잊혀지는데 열흘이 걸렸다. 맞아요. 열흘이라는 시간밖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이런 사회 부적응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집단을 형성을 하는 게 어쨌거나 나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집단 속에서 또 내가 불행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행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 남과 비교를 하기도 하고 남들도 나에게 우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불행이 생기는데 누구나가 그런 걸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도 사회 부적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감정에 잠식당하면은 사회 부적응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 건강하게 해소를 하게 되면은 적응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사회 부적응자일 때가 저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이상한데 결론 이상한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사회 부적응자야. 뭐 근데 암튼 내가 그럼에도 나 사회 부적응자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나는 가해자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근데 너무 싫었어. 이 남자의 행위 자체가 웃고 있는 사람 오늘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와 나와 같이 가겠다. 얼마 전에 제가 스위트홈을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이제 시달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도자가 하늘이 맑아서 너를 만난 날 하늘이 너무 맑더라. 하늘이 너무 파랗더라. 그래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맞아. 진짜. 그게 꼭 그런 시선 있잖아요. 상대가 뭔가 피해자가 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선을 완벽하게 다 깨주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선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지한테 너 엄마 아빠, 너 할머니가 그렇게 죽었다며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이렇게 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크는 거야. 오늘 비가 와서 널 때린다. 맞아, 그래서 가슴이 이런 철렁했어. 너무 그 싫었어 문장에서. 진짜. 나는 그게 진짜 제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셨지만 전 그게 제일 큰 주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는 사람들. 얘가 마음이 슬펐을 거라는 거 알면서 되게 태연하게 물어보는 사람들. 이게 사실 제일 잔인한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싫습니다. 정말.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는 네. 사람은 집단적으로 교화를 시켜야 뭘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사회 부적응자 물론 웃는 사람 죽일 거 하고 되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자살한 이 사람도 비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건 나한테 엄청난 상실감을 줬지. 근데 그 이후에 나한테 상처를 준 많은 사람들은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게 더 컸을 것 같은데요. 평생 살면서 내가 계속 받았던 돌멩이 같은 게. 맞아. 네. 그걸 교화시켜야 된다. 아유 좋습니다. 교화 주도자. 결국엔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소설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설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저한테도 분명히 윤재의 편도체 같은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몬드를 갖고 계시죠? 네, 저희 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 굉장히 아몬드가 작을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나의 부족한, 나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몬드는 뭘까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감독님의 아몬드는 뭐예요? 저의 아몬드요? 저의 아몬드? 저 자신의 감정에는 굉장히 잘 공감하지만 막상 또 타인은 나만 영혼이 중요해? 없구나. 나만 중요해? 그래 가끔 아니야, 영혼 되게- 없는 소리 많이 되게 하시더라. 본인이 외롭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네. 사람들에 대해서 시니컬한 면이 있어. 있어요. 네, 저는 좀 시니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니컬함이 저의 좀 작은 아몬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외로움은 숙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키워보고 싶다. 타인에 대한 이해. 네. 저는 정상과 비정상은 한 끗 차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비정상이다. 맞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그럼 파이팅. 네. 저는 이 손원평 작가의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쨌든 어린 시절에 본인은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핍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맞아요, 작가의 맞아요. 말에서. 네. 근데 본인의 내면이 결핍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결국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입니다. 네. 저도 사실 도희님이랑 비슷한데 아.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할게요. 저는 사실 책의 한 줄로 저는 이 책의 한 줄 평을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나는 모른다. 말했듯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딱 나누는 것 따위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삶은 여러 맛을 지닌 채 그저 흘러간다. 사실 그냥 인생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극과 희극이라는 말도 사실 나의 마음 먹기에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되게 좀 많은 울림을 준 전 소설이었어요. 네. 그 오늘 녹음하면서 그것도 되게 기억이 남아요. 화학 선생님이랑 나대는 애를 교화해야 한다. 그래. 교화시키자. 교화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네, 좋고요. 이 아몬드로 우리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또 비슷한 또 맥락에서 다음 주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요? 당황했다, 당황. 저 말씀이니까? 네. 저한테 저런 거 시키시면 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세게 나와야 돼. 네, 오늘 시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다음 주 방송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인사이드 아웃도 네. 아주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감정에 대한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쵸. 영화 인사이드 아웃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